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향 냄새가 계속 코끝을 맴돌았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 같았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우리 가족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내 여동생 지연, 그리고 형 정우. 우리는 같은 가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말이 없었다. 형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고 여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만 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성 변호사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사람 이야기를 가끔 했었다. 변호사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장례가 끝난 뒤에 가족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이야기죠?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형의 눈이 조금 커졌다. 여동생도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 나는 그 사실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그런 준비를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장례가 끝난 뒤 내일 오전에 아버님 댁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형은 곧바로 물었다.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질문이 조금 거칠게 느껴졌다. 하지만 변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이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다. 30년이 넘은 집, 벽은 조금 낡았고 지붕도 오래되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에 모였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재산, 생각보다 많을 거야. 여동생이 작게 말했다. 오빠. 형은 계속 말했다. 땅도 있고, 가게도 있고.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다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유산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불편해졌다. 아버지 장례식이 막 끝난 날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아버지 집 거실에는 우리 가족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꺼운 봉투였다. 변호사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부터 고 김성호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형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여동생도 긴장한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유언장을 남겼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남겼을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김성호. 그 순간 나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남긴다. 형이 숨을 삼켰다. 여동생도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읽혀지는 순간 우리 가족이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다. 첫째 아들 김정우에게 재산의 10%를 남긴다. 형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둘째 딸 김지연에게 재산의 10%를 남긴다. 여동생도 눈이 커졌다.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읽혀졌다. 나의 재산 80%는 내 아들 김성민에게 남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막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유산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화가 섞여 있었다. 형은 천천히 변호사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재산의 80%는 막내 아들 성민 씨에게 상속됩니다. 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형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성민이한테 80%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네, 유언장은 공증된 문서입니다. 형이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말했다. 아버지가 이걸 썼다고요? 변호사가 말했다. 예, 2달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형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이 조금 무서웠다. 성민아, 형이 천천히 말했다. 너 아버지한테 뭐 한 거 있냐?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이 막혔다. 무슨 말이야? 형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형의 표정은 전혀 믿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럼 설명해봐. 형이 말했다. 왜 하필 너야? 거실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여동생이 급하게 말했다. 오빠, 지금 그런 말할 때 아니잖아.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형은 탁자를 손으로 쳤다. 내가
이 집 장남이야.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들렸다. 내가 아버지 가게도 도왔고 일도 도왔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형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형은 젊었을 때 아버지 가게 일을 몇 년 도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형은 사업을 시작했고 집을 떠났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김정우 씨, 형이 고개를 들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형은 변호사를 노려봤다. 그럼 저희는 10%만 받으라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형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나를 향해 말했다. 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너 이거 받을 생각이야?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 문제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몰랐어. 형이 코웃음을 쳤다. 몰랐다고? 형은 다시 말했다. 진짜 몰랐어?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형이 말했다. 난 안 믿어. 거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여동생이 다시 말했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뭔가 있어. 그리고 형은 천천히 말했다. 나 이 유언장 인정 못해.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이 말했다. 소송할 겁니다.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졌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우야. 하지만 형은 어머니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일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가족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하지만 며칠 뒤 나는 아버지 방에서 한 권의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우리 가족이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계획이 적혀 있었다. 형이 소송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같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여동생 지연은 불안한 얼굴로 나와 형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결국 입을 열었다. 형. 형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 진짜 몰랐어. 형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차가움이 있었다. 성민아, 형이 말했다. 넌 항상 그랬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형이 계속 말했다. 넌 항상 아버지한테 예쁨 받았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난 어릴 때 맨날 혼났어. 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공부 못한다고 혼나고, 일 안 한다고 혼나고. 형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근데 넌 달랐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그건. 하지만 형은 내 말을 끊었다. 넌 막내니까. 그 말은 마치 결론처럼 들렸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거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절차는. 하지만 형이 말을 끊었다. 아니요. 형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끝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성민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이 말했다. 이거 그냥 받을 생각이면.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어갔다. 각오해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은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에 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끝까지 갈 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크게 울렸다. 여동생이 작게 말했다. 어떻게?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동생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집에는 나와 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 왜 이런 유언을 남긴 걸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다. 아버지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고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방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아버지가 여기서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메모지가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표지였다. 그리고 표지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나는 천천히 그 글자를 읽었다. 가족에게 남기는 기록. 나는 그 공책을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은 내가 죽은 뒤 읽히게 될 것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내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적어둔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유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비밀이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공책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표지는 오래되어 조금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가족에게 남기는 기록.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은 내가 죽은 뒤 가족이 읽게 될 것이다. 특히 성민이에게.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성민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너도 많이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선택을 오래 고민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TV를 켜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나는 다시 글을 읽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너희 형 때문이다. 나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형 때문이라고? 나는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정우는 나쁜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의 글씨는 여전히 차분했다. 정우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걱정했던 점이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쓴 말일까? 공책에는 이어지는 글이 있었다. 정우는 사업을 시작한 뒤 몇 번의 큰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형은 몇 년 전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아버지의 글은 계속 이어졌다. 그때 아버지는 정우의 빚을 몰래 갚아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형의 빚을 아버지가 갚았다고?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 공책 속 글씨는 조금 더 길어졌다. 정우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형은 늘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많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에서 형을 돕고 있었다. 나는 다시 글을 읽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돈 문제를 만들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큰 빚을 지고 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가만히 바라봤다. 형이 지금도 빚이 있다고?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공책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정우에게 많이 남길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공책을 넘겼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정우는 지금 아버지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려 하고 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형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은 분명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유언을 남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책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유산을 그렇게 나눈 진짜 이유는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이 유산은 가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공책을 가만히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운 걸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유산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험이라는 사실을